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CPI 물가지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조금 긴장감이 감돌았던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PPI에 이어서 받아든 CPI 물가지표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여기에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아왔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4.65%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랠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 엔비디아의 급등세가 시연이 됐고요. 금융주를 시작으로 이제 미국 시장 실적 발표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금융주들 실적 발표 내놓는 모습들이 나쁘지 않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한 번 미국 시장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과 함께 인질 교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8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최근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활동하기 위한 환경, 매크로 데이터, 그것에 굉장히 환호하면서 뉴욕장이 올라섰는데요. 우리 장도 오늘은 좀 웃으며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슈들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내용부터 함께 복귀해 보시죠. 어제는 이러한 CPI 데이터를 기다리는 경계감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차별화 현상이 있었죠. 2차 전지, 반도체 등의 종목, 제약, 바이오까지도 조금은 일부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으나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리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02% 밀렸고요. 코스닥은 0.8% 정도 하락이었습니다.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CPI에 대한 대기 모드에 들어갔죠. CPI 경계감으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는 오후장에 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아시아권의 전반적인 긴장감을 올렸던 이슈가 바로 이것이었죠. BOJ 우에다 총재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하겠다. 이번에 인상 가능성도 꽤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전개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로 봤을 때는 조선해운 강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제재 속에서 국내 쪽이 수혜를 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되고 있고요. 전력도 AI와 그리드 복원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욕구가 짙어지면서 어제 또 올라섰습니다. 금융주, 미국의 금융주 실적을 앞뒀고 국내에서 배당 모멘텀 등을 두고 올라서는 흐름이 어제장에 있었고요. 양자 암호 쪽,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움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CEO 발언으로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을 일정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가도록 하죠. 어제 전달드렸던 거북선의 민족, 조선 섹터가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중국 때리기 과정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 중국을 배제했을 때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조선의 기술력 국가 바로 한국이 떠오른다라는 것이었고 그 맥락에서 트럼프가 해군력이 결국 패권 다툼의 상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해군력을 키우기 위해서 동맹국과 손잡을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죠. MRO, 군함수주, 그러면서 한국의 기자재까지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에너지 패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수출 프로젝트를 늘리기 위해서 트럼프는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과정 속에 한국의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국내 내부적인 데이터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조선 섹터에 붙어있는 스토리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조선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재료와 스토리에 잘 버무려진 조합으로 인해서 정말 음식점에 비유한다면 거의 미슐랭 맛집으로 조선 섹터가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가 뭔가 조선 섹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지금의 셰프 같은 느낌이라면 원재료, 신선한 재료들, 본질적인 재료는 이것이겠죠. 환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 지난해 4분기 환율이 3분기 대비 껑충 뛰어오르면서 주요 조선 업체들의 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성과를 봤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매 분기마다 이제 환율이 올라갈수록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죠. 후판 가격인데요. 최근 수년째 나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신조선가는 꾸준하게 그래도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본질적인 재료 위에 얹어진 저러한 스토리들이 조선업의 상승을 이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슐랭 맛집으로서의 조선업도 조선업인데 그보다 조금 더 빨리 슈퍼사이클을 보여준 것이 바로 전력이죠. 전력을 다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2022년도였습니다. 전력 인프라 노후화 쪽에 초점이 맞춰졌죠. 미국의 변압기 70% 이상이 25년 이상 되어 있다. 변압기 등의 전력 기기들은 수명이 있죠. 25년에서 한 35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다수 전력 인프라 그리고 유럽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연간 210조 정도 정전 피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는 생활의 전기화가 진행됐습니다. 과거처럼 그냥 냉장고 TV 있다고 삶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로봇 청소기에 건조기에 공기청정기에 식기세척기에 생활 속 모든 곳에 전기화 제품이 늘어나고 있죠. 전력은 이제 생존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2035년까지 지금의 그리드보다 57% 확장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상기후요. 미국에서 대규모 정전의 80%가 다 날씨 때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폭염이나 혹한이나 폭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당연히 냉난방에 대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노후화된 인프라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난과 재해 속에서도 작은 재건으로 봤을 때 전력 인프라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의 LA 화재 이슈가 있고 나서 가장 금융시장에 빠르고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바로 전력이었던 것도 그 맥락이 되겠죠. 거기다가 전력은 지금의 패권 다툼의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조업을 내 나라로라는 게 지금의 미국의 입장이죠. 그래서 리쇼어링, 온쇼어링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제조업 쪽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는 괜찮았는데 탈세계화 현상이 나타나자 미국은 여러 가지 고초를 겪죠. 그래서 미국 내에 제조 기지를 마련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조 기지들이 생겨날 때 당연히 전력 인프라가 새로 깔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이슈 있고 나서 유럽의 경기가 떨어진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기도 하죠.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것인데 송배전망 혹은 전력 인프라가 그것에 한몫을 한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스토리가 긍정적이었던 전력의 가장 큰 계기가 돼준 것, 바로 지난해부터 AI,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다라는 인식이었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데이터 센터 등은 기존의 전력량보다 10배 더 많은 전력을 필요하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전력의 슈퍼사이클을 제대로 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미래 산업이 거의 다 전력 혹은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캐즘 구간이지만 이 점유율로 봤을 때는 서서히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고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인프라로는 택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바람이나 태양이 너무 불규칙하죠. 일정 부분 저장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풀어주는 에너지 저장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겠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게 또 전력 기기 쪽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찍어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쇼티지 상황의 리드 타임이 5년까지 늘어나는 변압기를 살펴보면 이런 공급자 우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 한국 등이 이런 전력 인프라, 변압기 등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맹국 위주로 손을 잡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중국 등을 배제하면서 한국 쪽이 부상을 했던 게 2022년도부터입니다. 그런 힘에 받아가면서 수출 데이터가 너무나 좋죠. 4년 연속해서 전력기기 쪽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고환율 수혜 산업이기도 하죠. 그런 맥락에서 전력을 다하는 전력기기의 주가 움직임 매년 거의 매일 짚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사이클의 올바른 예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2022년도부터 쭉 업데이트된 내용을 짧게 정리한 건데요. 세계 평균 전력망 30년 차에 들어간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돼야 되고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고 러우 전쟁 등 재건에서 전력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 그리고 공급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쇼티지 현상이 꽤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업체들은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어제 더해진 내용은 이겁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 AI 인프라 건설 가속화한다라는 소식과 LA 산불이 노후화된 송배전탑에서 시작된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송배전과 LA 재건 쪽에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점, 거기다가 국내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죠. 2023년도부터 상승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858% 급등세, 효성중공업 470%, 이들 종목 대비 좀 못 갔다라고 하는 게 LS 일렉트릭인데 이 또한 229%,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핫한 특수 변압기 쪽에 산일전기 81%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16%의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조선과 전력, 오래 소외되어 있다가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오면서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는 듯한 산업이죠. 계속 이쪽으로 이슈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이쪽 산업들은 생존 스토리 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탈세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화 국면에서 중국 중심으로 엄청난 제조업 부흥에 그리고 생산 비용의 절감의 시기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탈세계화에서 제각각의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에너지나 광물이나 안보 측면의 내용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패권 속에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에너지를 운송하고 수송하고 이런 쪽의 관심도가 조선과 원전 혹은 전력 기기 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인간 안보로 놓고 봤을 때 인간의 삶을 윤활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헬스케어나 자율주행 로봇 의료 AI가 성장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국가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흐름 속에서 패권 다툼 내에 승기를 잡기 위해선 첨단 기술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AI와 이 AI를 원활하게 가동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섹터와 테마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자율주행, 우주위성, 통신, 전력 이런 쪽에서 또 피 터지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쪽이 올랐다가 어떤 날은 이쪽이 올랐다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재냐 성장주냐라는 느낌인데요.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스토리라는 것이고요. 한동안은 이쪽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왔죠. 그런데 오늘 밤 미국에서는 전반적인 금리 하락에 환호하는 분위기가 성장주를 또 자극했기 때문에 이 내에서 어떤 시세가 나올지가 또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이슈와 좀 별개로 각자의 스토리로 움직이는 게 이 기쁨과 변수 섹터인데, 기쁨으로는 우리의 삶을 좀 기쁘게 해주는 엔터, 콘텐츠, 웹툰 등이 있을 것이고, 예뻐지는 K-뷰티, 맛있는 K-푸드가 있고요. 변수 측에서는 정책과 전쟁, 규제 등의 리스크나 혹은 기대가 몰리는 쪽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위에서 계속해서 섹터 간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선과 전력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게 꽤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오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농부의 마음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양산장수의 마음으로 대응할 것인지요. 농부는 한 해 계절을 보고 움직임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긴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해서 과거 조선업이 이렇게 수년간 올랐던 것을 생각한다면 아직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부의 마음으로 대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모아가거나 혹은 적정하게 포트를 어떻게 조절해 가는가를 고민할 필요라는 거고요. 반면에 양산장수는 그날그날의 날씨가 중요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굳이 양산이 필요하지 않겠죠. 매일 해가 자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하나오션의 차트인데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 정도의 가파른 기울기를 보여줬는데 만약에 다른 대안이 부상할 경우 차익 실현 순위 상위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선과 전력 등등 최근에 많이 올랐던 쪽이 되겠죠. 마법의 단어 차익 실현의 압박을 받으면서 양산 장수로 살펴봤을 때는 분명히 상승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대응이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때그때 변동을 감내하실 분들이라면 양산장수의 마음으로 그렇지 않겠다. 나는 긴 시계로 대응하겠다라는 분들은 농부의 마음으로 이들 종목을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서 호흡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서 조선과 전략은 그동안 오랜 부침을 겪으면서 숫자로, 스토리로 하나씩 신뢰를 쌓아서 이렇게 강한 사이클을 맞아서 주가가 올랐던 거겠죠. 이처럼 신뢰는 하루아침에 번개 맞듯이 떨어지는 낙뢰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게 아닌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뢰를 얻지 못한 종목들은 어떤 호재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바로 LG 디스플레이죠. 2022년도 이후 60% 정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차트인데요. 작년에도 참 많은 고초를 겪었던 이 종목이죠. 어제장에도 1% 정도의 하락으로 끝이 났는데 시간 외에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2023년도 4분기 이후 1년여 만에 흑자 전환 소식이 있었고요. 연간 매출도 26조 넘어섰습니다. 그 전년도 대비 24% 증가. 작년에 이제 아이폰과 같은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가 있었고 OLED 부분의 수익성 개선 덕분이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나 시간 외에서는 0.5% LG 디스플레이 하락하면서 큰 반응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보릿고개는 지났다라는 평가인데요. 꽃길을 걷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신뢰를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 이슈, 온디바이스 AI에서 무언가 개화하는 것을 대기해야겠죠. 북미 고객사의 활약이 지금 간절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북미 고객사라고 한다면 어딘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OLED 쪽의 성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충족이 될 경우 PBR 0.8배, 1배 미만의 굉장히 떨어져 있는 주가 수준이라는 게 부각되겠죠. 밸류 확장의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조선 섹터가 그동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좋아지는 가운데 트럼프라는 밸류 확장의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다시피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도 그러한 힘을 좀 받아줘야 될 텐데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게 주 평가이기도 합니다. 일단 변화의 조짐들은 있죠.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매각하면서 2조 원의 현금 유입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갖고 있는 사업부의 최악에서 조금 나아지는 상황인 것이고요. 성장을 위한 무언가를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장입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3대 지수 모두 다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이거래일 동안 하락했던 나스닥도 오늘은 되돌리며 2.4% 상승이었는데요. 실적과 지표의 콜라보였습니다. 일단 지표, CPI가 12월 예상을 하회했고요. 11월 대비해서도 떨어지면서 물가의 재상승에 대한 우려를 줄였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내려갔고요. 기술주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 나타났죠. 거기에 발표된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록 모두 다 호실적의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에서는 환호했고요. 성장주와 금융주 등이 나란히 강세, 3대 지수 모두를 끌어올렸습니다. 거기에 많이 빠짐이 있었던 양자 컴퓨팅이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덕분이었죠. 기업용 양자 컴퓨팅 솔루션 퀀텀 레디를 발표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징주로는 사실 뭘 넣어도 그만한 스토리 등이 있었는데요. 테슬라 8% 급등했죠. 바클레이즈와 웰스파고에서 AI나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표가를 올려잡은 영향이었고요. 레드캣도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드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팔라다인과 레드캣이 자율 드론 협업 기술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에 16%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템퍼스 AI라고 해서 티커명은 TEM, 템인데요. 암 진단기기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에 9% 상승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하락에 성장주가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 드론이나 의료 AI 쪽, 우주, 항공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섰던 밤사이 뉴욕장이었습니다. 국내장도 이 정도로 강하게 좀 모든 섹터와 테마가 올라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봤습니다. 이렇게 매크로 파워가 중요하네요. 물가가 안정을 찾고 금리와 달러가 안정을 찾으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거기에 실적의 신호탄을 금융주가 좋게 쐈습니다. 금융주 강세 흐름, 기술주들의 강하게 치고 나가는 급등 흐름이 잘 어우러졌던 뉴욕장이었고요. 성장주는 금리의 하락으로 체력 보충을 하면서 일어섰습니다. 양자 쪽은 마이크로소프트 덕분에 올라섰는데요. 퀀텀 컴퓨팅이 55% 급등했고요. 아이온큐 33%, 리게티도 22%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정말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양자 쪽인 것 같습니다. 자, 드론과 UAM 쪽도 회복했어요.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도 CEO 복귀 소식으로 인해서 30% 급등했고요. 아처나 조비 에비에이션도 강세 흐름, 드론 쪽에서 레드캣 16%, 언유주얼 머신스도 이거래 연속해서 올라섰습니다. 로봇에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곳곳에 보였고요. 자율주행 역시나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루미나 25%, 테슬라의 강세도 있었습니다. 교통부 장관으로 이제 내정된 인물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를 빠르게 정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규제가 정립된다라는 것은 산업 성장의 시초를 가리키고 있죠. 그것으로 해석되며 자율주행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우주 항공주들도 상승세를 나타냈네요.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트럼프 취임 이퀄 일론 머스크 취임인 거 아시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주요 산업 내에서 트레이딩이 돌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쪽이 강합니다. 자율주행 쪽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이제 교통부의 우선순위로 두고 바라보는 관점이 나왔다라는 점을 어제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 교통부 장관 지명자가 관련한 규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어제 이제 SOS랩 같은 종목들 같이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라이다 종목으로서 시장에서 트레이딩으로 꽤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중에 이제 급등했다가 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쪽 뉴스가 계속 나오곤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되네요. 자, 그리고 하나가 바로 강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의료 AI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이로운 기술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7% 급등이었는데요. 2024년도 작년에 다빈치 수술 진행 건수가 17% 늘었는데 올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는 회사 측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차트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1년여간의 흐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템퍼스 AI, 암 치료 시장으로 확장되며 진단
진단기기를 출시했습니다. 그동안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EPS가 부진할 거다 이런 전망에 시달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개인 맞춤형 의료 소프트웨어나 이런 암 진단기기 출시 등으로 인해서 실적의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고요. 소프트뱅크나 구글 등에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죠. 의료 AI 쪽의 분위기가 만약에 성장주에 힘이 실려서 타게 된다면 의료 AI 쪽도 같이 관심을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의 연결고리입니다. CPI가 내려갔고요. 금리와 빅스도 떨어졌습니다. 달러도 하락했고요. 위험자산과 성장주 중심의 강세가 뉴욕장에서 나타났죠. 그렇다면 이것은 전반적으로는 기업 환경에 우호적인 일이라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쪽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모든 섹터에게 사실 나쁘지 않은 이슈였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와 같은 덩어리가 큰 섹터에게 힘을 실어주는 환경이라면 조금 올랐던 쪽에서는 일정 부분 쉬어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뭐 조선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조선의 쉬는 구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혹은 트럼프 취임 앞두고 조선이 같이 또 더 강할지는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단에서는 어제 시간외에서는 유리기판 이슈였죠.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계속 짚었던 내용인데요. 삼성, SK, LG 등에서 작심하고 유리기판 쪽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이었죠. SKC, LG 이노텍, 삼성 전기를 중심으로 장비주들 어제 시간외에서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로 인해서 양자 컴퓨팅 종목이 이거래 연속해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이 조금씩 확장이 됐죠. 파이버 프로도 양자 컴퓨터 핵심 소재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에 우리는 그동안 파이버 프로는 막 자율주행이나 혹은 우주항공 쪽의 종목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는데 양자 컴퓨팅 종목으로 한 번 더 인지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주의보입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다시금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뉴스 등이 나오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부터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선거법 2심 선거법 재판부가 지금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는 것을 멈췄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집중할 사안이 있을 때 보통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전국의 어수선함 속에서 누구누구 관련주라고 해서 시세 분출을 보이고 또 급등락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주의를 하시면서 시장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유리기판 밸류체인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시간의 시세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 반영의 여지가 있어서 넣어봤고요. 1월의 시계입니다. 오늘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고요. TSMC 실적 중요하겠죠. 그리고 밤사이 금융주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도 실적을 내놓고요. 내일은 또 중국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1월 20일 트럼프 머스크의 취임, 1월 24일 일본은행의 금리 발표, 그리고 명절 전후에 쏟아지는 실적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반도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좀 자세히 살펴주신다고요. 네,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된 양자 컴퓨팅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할 텐데 오늘은 양자 기술로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 배우가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묻자 그 상대 역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지난 1월 9일에 젠슨왕 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뿌리를 내리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줬고 특히 어제의 회복세는 놀라운 모습이었는데 거기에도 젠슨왕 CEO가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점에서 젠슨왕의 웃고 우는 우리 시장의 흐름들이 시연이 되고 있죠. 자, 결국에는 상용화 시점이 언제 될 것이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양자 컴퓨팅 기술입니다. 1월 9일 당시에는 젠슨왕의 발언에 따라서 유리기판주들이 크게 웃었고
양자 컴퓨터주는 이렇게 냉탕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1월 8일부터 15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국첨단소재와 아이온큐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첨단소재도 하한가까지도 터치를 장중에 했다가 상승하는 등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는 결국에 상한가로 안착을 하기도 했었죠. 자, 아이온큐는 훨씬 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종목인 만큼 급등락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젠슨 황 CEO와 마크 주커버그의 발언과 함께 아이온큐의 주가도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점차적으로 그래도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간밤에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15일 종가 기준으로는 한국첨단소재가 상한가, 아위인플러스도 27.6%, 코이버 같은 종목도 14.7%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그 시세를 이어가 줄 수 있을 만한 소식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좀 뜯어볼 필요는 있겠는데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간밤에는 미국 시장에서 아이온큐가 33% 급등이었고요. 퀀텀 컴퓨팅은 무려 55.5%, D-Wave 퀀텀, 시스큐도 20%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사실 일단은 당장 돈을 벌기는 좀 어렵다라는 회의론 젠슨 황 CEO,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알파벳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의 발언은 너무나 유명했죠. 양자 컴퓨터가 유용해지려면 최소 15년 이상 걸릴 것이다. 주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을 끌어내렸던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마크 저커버그 CEO도 한술 더 떠서 진정으로 실용적인 패러다임이 되기에는 아직 좀 멀어 보인다라는 코멘트도 나타났고요. 알파벳은 사실 계속해서 양자 컴퓨팅 기술의 여러 가지 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실용적 용도는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양자 컴퓨팅 기술로 돈을 벌기에는 좀 요원하다라는 코멘트의 결이 좀 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로그에는 올해는 양자 기술에 대비하는 해다라는 코멘트를 통해서 상대적인 긍정론을 좀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공개했고 향후 1년 동안 양자 연구와 개발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사업적인 가치를 포착하기 직전이다라는 코멘트에서는 회의론을 나타내고 있는 젠슨 황 CEO라던가 저커버그 CEO와는 결이 살짝은 다른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을까요? 베런스가 그 주요한 발언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에는 단지 15년,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고요. 예일대 물리학과의 스티븐 거빈 교수도 양자 컴퓨터가 경제적으로 유용한 이점을 제공하기까지는 10년가량 걸릴 수 있다라고 다소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자 컴퓨팅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를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 기술이 만약에 시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은 꾸준히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 기술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준에 달하게 된다면 반도체 위주의 우리 산업 구조도 크게 좀 위기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는 모습을 나타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자 컴퓨팅 기술에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일단은 엔비디아 GTC 2025에서 퀀텀 데이를 개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좀 눌렸던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죠. 양자 컴퓨팅의 미래를 조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젠슨 황 CEO뿐만이 아니라 업계 리더들도 대거 참여해서 여러 가지
가지 이야기들을 전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하이브리드 양자컴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죠. 그런 가운데 어제 파인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SDT와 하이브리드 양자컴 전략적 파트너십 부각이 되면서 파인텍이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소식들을 비추어 봤을 때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현재 GPU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양자 컴퓨팅 쪽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포인트를 포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양자 컴퓨팅이 기존의 컴퓨터 정보 처리 방식과 다르다라는 점에서 한국의 이 HBM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컴퓨팅 기술, 특히 반도체 적용 기법은 이진법 기법으로요, 0과 1을 계속해서 교차해서 쓰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팅은 0과 1을 동시에 쓰는 큐비트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빠른 연산 속도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요. 양자 컴퓨터는 25억 개의 GPU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또 체크하고 가야겠죠. 상용화보다는 일단 연구 개발 단계라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HBM 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선두주자로서 움직이고 있죠. 이르면 올해 6월에 HBM4 샘플 출하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반기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를 조금 더 앞당겨서 3분기 말부터 제품 공급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HBM4에서 살짝은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양산 시점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늦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4에 탑재되는 D램을 1C로 좀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 면에서 1B를 채택하고 있는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TSMC와 협력을 해서 HBM4 칩의 핵심 부품 생산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일 겁니다. 자,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기업 모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맞춤형 HBM4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도 게을리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 시장 안에서 어느 쪽이 선점을 하게 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론 역시도 이 HBM 시장에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기업이라는 또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자,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이제 우주 관련한 소식이 간밤에 또 들려왔는데 미국의 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가 달 탐사선인 블루고스트, 그리고 일본의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의 리질리언스가 발사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를 이용을 했고요. 팰컨 9을 이용했고요. 성공적으로 일단 발사는 됐는데 달 탐사를 무사히 마치고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인투이티브 머신스에 이어서 민간 기업으로는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하고 또 탐사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되게 될 텐데 이뿐만이 아니라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의 뉴글랜도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전 1시에 첫 비행을 나선다고 하죠. 영화 옥토버 스카이를 보고 이 블루 오리진을 기획했다는 제프 베이조스인데 과연 뉴글랜드의 처녀 비행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죠. 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페이스X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인데 실제로 스페이스X와 좀 협력 이력이 있거나 또는 부품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LK 삼양의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위성 탑재될 소형 인공위성용 비전 검출기 렌즈를 개발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나노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LG 에너지 솔루션, HVM과 YJ링크, 솔로엠까지도
스페이스X에 실제로 부품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거나 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더불어서 부품뿐만이 아니라 투자라던가 기타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미래에셋증권과 아주아이비투자는 스페이스X 관련주, 머스크 트레이드가 굉장히 활발할 당시에 주가도 조금 재미를 봤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아주아이비투자뿐만이 아니라 루미르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 루미르 X 위성을 2026년에 발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세아베스티지주, KT와 한국항공우주는 이전에 스페이스X와 좀 계약 체결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서진 시스템은 스페이스X의 ESS 관련해서 납품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더불어서 한양증권에 어제 발간된 리포트 역시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시세를 분출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준석 연구원의 발간 자료였고요. 뉴 스페이스 시대를 기대해 본다. 글로벌 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탑픽으로 꼽은 종목은 세트레가이였고요. 2025년에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 우주항공 기업으로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목표가로 58,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하면서 세트레가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자광학 쪽에서의 전자광학 위성 쪽에서의 경쟁력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함께 전하고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오늘 부쩍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레이딩과 모아갈 종목을 나눠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같이 그에 대한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IS 김태성 본부장과 전략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네. 뉴욕장을 보면 오늘 괜히 설렙니다. 그렇죠. 뭐 이런저런 변수로 여겨졌던 것을 나름 잘 넘었습니다. CPI에 환호하는 뉴욕장을 봤어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그 외 성장 테마까지 모조리 다 올랐는데 저희 어떻게 할까요? 일단 배드 뉴스가 지금 굿 뉴스가 된 가장 전형적인 패턴의 미 증시의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지표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 금융권들의 실적 발표가 되면서 역시 미국은 지금 경기도 좋고 지표도 잘 받쳐주면서 그들의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 오른 종목 찾기가 더 어려웠죠. 더욱이 이렇게 주도 업종이 오르게 되면 그동안 소테마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를 돌았던 쪽은 조정받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어제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테마조차도 엄청나게 큰 폭등세를 좀 보이면서 미증시는 여전히 미증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일정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나쁜 일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보면 변수가 될 만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음 주 20일 되면 트럼프 취임식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설 연휴가 올해 유독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을 좀 확보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매도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라기보단 센티멘탈에 대한 이 거래의 좀 한산함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조금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이번 주에 조금 더 강한 매수세 혹은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동안 좀 고민했던 일부 요소들이 잘 해소가 되면서 굉장히 좋았던 만큼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요새 잘 쉬었거든요. 최근까지 보면 조정이 나온 것들 중에 가장 적절한 조정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 10% 올랐다가 5% 7% 빠져버리니까 다시 올라가기 힘들었는데 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대다수 종목군들이 최근 상승분 대비해서 조정의 폭이 굉장히 알맞은 상태에서의 이제 미증시의 강세였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조금은 편하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왜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기분이 막 크게 나쁘지 않은지가 네. 그거였네요. 이제서야 인지를 했습니다. 지수가 내렸는데 그렇게 막 충격적인 게 아니라 네.
납득이 가는 정도? 약간 이런 분위기였던 것 그쵸. 같아요. 나름 연초 시장의 분위기가 달랐고 매크로 환경도 조금 변화를 갖춰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많이 오른 쪽과 그렇지 못한 쪽들에 대한 뭐 일정 부분 고민이 필요할 텐데 조선 AS 살짝만 부탁드릴게요. 네. 조선 같은 경우 지금 앞서 브리핑에서 농부의 마음일까 양산장수의 마음일까? 농부의 마음으로는 지금 충분히 편안하고요. 양산장수의 마음으로는 오늘 다른 섹터가 들썩일 때 약간 차익 실현의 순위권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 앵커님들이 하는 아침에 브리핑을 보면 주식 공부도 해야 되는데 멘트도 참 센스 있게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이 양산 이야기도 그렇고 혜은 앵커의 또 영화 대사도 그렇고요. 모욕값을 그렇죠. 줬어요. 일단 아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섭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속도 조절적인 측면에서의 쉬어감은 우리가 받아들여 주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조정을 충분히 이용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서 이제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네. 만약에 오늘 이제 쉬어가는 종목군들,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였다가 잠시 쉬어가는 조선주들을 산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가의 1차, 어허. 다음 주 금요일 날 종가의 2차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게 설 연휴와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주도업종들의 어떤 가격적인 이평선이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매매 전략을 찾기보단 일정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선주들 그 안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여전히 남은 쪽,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동성화이트, 한국화분, 기자재 쪽들은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뭐 HD현대 마린 엔진, 뭐 한화 엔진 등등이 다 막 신고가 52주 신고가 그쵸. 뭐 이런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조선주도 얘기 주셨고 조선주 많이 올랐을 때 약간 엔진 쪽 중심으로도 살펴보자 따로 한번 얘기를 주셨었고 또 그쪽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가격 메리트 있는 쪽도 같이 체크하자라고 얘기를 주셨네요. 계속 확장되고 있는 조선 섹터 조정 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전략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제 HBM과 양자 쪽으로 가겠습니다. 양자는 국내 테마이긴 한데 테마 대응을 할지 말지 여부를 말씀 주시면 되고요. HBM은 미국의 반도체 쪽 흐름이 괜찮은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 양산을 앞당긴다라는 기술의 업데이트 소식이 계속 들려와요. 네, 그런데 이제 앞단에서 하나가 좀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엘에 대한 발열 이슈가 잡히지 않는 이상 아무리 엔비디아라 할지라도 루빈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출시일은 앞당기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 두 가지가 번뜩 생각이 나실 겁니다. 첫째는 액침 냉각, 두 번째는 유리기판. 근데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 액침 냉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은 것은 아니지만 상용화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양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저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여전히 탑픽으로 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HBM3, 이 HBM4로 가는 상황에서 에이직 반도체,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죠. TSMC는 그런 분위기 타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고 투자도 적절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기준으로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의 비중이 7, 삼성전자의 비중 3 정도의 어떤 균형을 가지고 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단에서의 수급 흐름이 조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어제 이제 한미반도체는 약간의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제가 그동안 많이 강조드렸던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의외로 또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제 14일날 HBM 관련 한미반도체의 어떤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는데 108억 정도의 규모가 잡혔습니다. 네. 근데 이 108억 정도의 금액만 놓고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왜 이렇게 적어? 그러면 원래 이제 이들이 하는 게 1,500억에서 한 2,000억인데 그 남은 물량을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라는 산수적인 이제 생각으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로 이제 매기세가 붙은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또 HBM3도 못하는 상태에서 HBM4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럼 HBM4에 들어갈 때 TC 본딩보다는 하이 본딩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높다 보니 또 반도체 장비단에서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당분간 조금은 더 강한 시세를 내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살펴주셨습니다. 기억해 볼게요. 조선의 강세 낯설지 않은 게 전력에서 이미 보고 있던 그렇죠. 시세입니다. 살짝 쉬었다가 또 강하게 가지고 쉬었다가 강하게 가지고 이게 전력 쪽에서 먼저 보여줬고 지금 조선도 그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뭐 여러 스토리들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전력 쪽에 대해서도 AS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력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이 LA 산불이라고 하는 이슈가 약간의 속도를 조금 이제 올려준 것일 뿐 네. 방향성 자체는 전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저는 이제 팩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전력과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 전선 모두 이제 한 어떻게 보면 덩어리죠. 그룹으로 네. 봐야 되겠죠. 그들의 이제 성장세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최근 2년 동안은 북미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북미 시장은 너무 이제 지루하죠. 계속 북미.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 저는 유럽에서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이제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력과 전선 쪽에서는 대한전선이 지금 유럽향 매출이 가장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후발주자를 말씀드려왔던 것도 대연과 가온전선 대비해서 북미 매출이 좀 적은 상황이라서 후발주자를 드려왔지만 네. 앞으로는 이제 유럽향 매출 비중이 높아진 대한전선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은 체코를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하면서 체코 안에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스코다 파워가 체코 시장에서 IPO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씩 커져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이벤트 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전력, 원전 여전히 봐도 괜찮다. 전선 쪽에서는 저는 대한전선을 탑픽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원전 쪽은 다른 거 다 싫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양자 이야기는 좀 잠깐 해드리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 관련주들을 투자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늘이 주신 기회일 수 있겠다. 물려 계신 분들이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테마적으로 좀 보시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전력, 그리고 양자까지 소화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 뉴스 보면서 이 두산 원전 뉴스 정리해야지 해놓고 오늘 아침에 깜빡했는데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원전으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전력 쪽에서는 유럽 쪽의 매출 혹은 사업적 영역을 확장하는 쪽 얘기 살펴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전력, 북미, 네. 북미. 그래서 그렇죠. 북미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는 유럽까지 확장을 해보자. 큰 걱정 말자라는 것이고요. 오늘의 탑픽으로는 캠트로스 네. 골라주셨어요. 탄소 포집 쪽. 의외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좋은 시장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다음 그러니까요. 주에 일정들을 좀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그중에서 바뀌지 않는 뭔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탄소 포집 관련한 기술주들은 충분히 트럼프 2기 시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드릴 베이비 드릴.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지출을 해서 천연가스가 됐든 석유화학이 됐든 판에서 팔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팔고 IRA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받으려면 바로 이 탄소 포집이라고 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저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CCUS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흐름을 한번 역용해 볼 필요는 있다. 남들 다 좋다고 하는 반도체 가서 오늘 신규 매수하면 그게 또 고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가격적으로 조금은 메리트 있어 보이는 캠트로스를 손절가 4,000원 잡고요. 목표가 9,000원을 잡고 대응을 했을 시에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의 목표가 굉장히 넉넉하게 잡아주셨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캠트로스 한번 트럼프 취임 일정을 고려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